네, 모두 식사 맛있게 하셨을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세션과 메인 세션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는 두뇌 혁명, GPT가 연 생성형 AI 시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은 대규모 언어 기반 모델을 위한 데이터 중심 AI라는 주제로 브라이언 키안시앙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AI 연구소 부소장님께서 스피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브라이언 키앙시앙로 부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s for having me.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o for today,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왜 데이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가, 기계학습에서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면서요. 데이터 중심 AI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 특히나 자원 효율적인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AI를 체크하는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저희 연구팀의 팀원들 그리고 또 협력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모든 내용은 이분들과 함께 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문제를 풀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지금은 팀 단위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AI 연구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데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쓴다라는 것은 사치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이제는 협업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이 데이터 중심의 AI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기존의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델 중심 접근법을 보았었죠. 그래서 이때는 데이터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델링 기법, 예를 들면 아키텍처라거나 최적화, 하이퍼패러미터 튜닝 등과 같은 이런 모델링 기법이 반복되고 개선이 되는 방식을 썼던 것이죠. 아마 많이들 그 LLM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빅테크에서 나온 오픈 AI 또는 구글, 엔트로픽 등과 같은 빅테크에서 만드는 AI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들은 사실 다 비공개 소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모델을 쓰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딥시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발표한 것이 딥시크에서는 최근에 또 5개의 새로운 코드 레포지토리를 추가로 오픈소스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빅테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그러는 것일까요? 누구의 데이터를 사용할까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또 이와 관련된 시크릿 레시피를 찾기 위해서 저는 데이터 중심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데이터 중심 방식에서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증강이라거나 전처리, 필터링, 평가, 선택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반복을 하는 동시에 또 기계학습 파이프라인의 다른 컴포넌트들을 고정된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LLM의 시대에 이 데이터 중심의 접근법은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런 최적화라거나 또는 모델 아키텍처 같은 이러한 방식은 사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데이터 세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이러한 데이터를 필터링, 정리, 선택, 라벨링 하는 과정에 사람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시킴으로써 LLM이 더 개선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이게 바로 아주 전형적인 스케일링 법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픈 AI
스케일링 법칙 도표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모델 크기가 클수록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리소스 효율적인 AI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 첫 번째 주제인데, 자,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 것이요. 정말 데이터가 이렇게나 많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많은 경우 빅테크만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AI 모델에서는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토대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다시 한번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데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이 유익한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만, 고품질의 데이터만 갖고 기계 학습,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플러스를 한번 보면요. 이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여기서 Y축이 바로 모델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X축은 사용한 데이터의 양입니다. 이 LLM에 사용한 데이터의 양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5%만 쓰면 5%입니다. 모든 데이터의 5%만 쓰면 오히려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다 쓰는 것보단 5%의 고품질 데이터만 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왜 데이터가 적을수록 좋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모든 데이터라고 한다면 노이즈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제거를 하게 된다면 모델의 퍼포먼스가 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주어진 과제와 상관이 없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내가 이 모델을 어떤 과제에 쓰고 싶은데 무관한 데이터도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복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를 줄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그 핵심적인 이유들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더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더 빨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이 더 빨라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모델을 더 빠른 속도로 컨버징을 하여서 더 빨리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컴퓨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큐레이션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외에도 환경에 대한 영향도 줄일 수가 있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더 안전하고 더 선택적으로 모델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데이터를 통해서요. 자, 그런데 이러한 효율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단지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연구팀에서 한 연구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좌측 상단을 보시게 된다면 이것을 탑 M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가장 적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지금의 현존하는 방법보다도 50배 빠른 속도로 저희가 데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듀엣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과제가 있고 지금 현재 어떠한 데이터가 유익할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기법을 통해서 이 데이터의 적절한 조합을 찾아보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조합을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이 과제에 적합한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또 이를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반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나이스인데, 이제 이것은 저희가 올해 밴쿠버에서 있는 ICML 컨퍼런스에서 선보일 예정인데, 여기에서는 이 다운스트림 퍼포먼스를 직접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좌측 하단을 보시면 이게 최근에 저희가 완료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아카이브에 조만간 나오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사람의 피드백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LLM의 모델 얼라이먼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기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시사점이 있을까?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줄인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시사점이 있을까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한 회사라고 한다면요, 이 회사가 다양한 소규모 고품질 데이터 세트를 큐레이션하고자 한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은요. 그러면 학습 비용도 줄일 수가 있죠. 에너지 비용 또 데이터 전송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델 튜닝이라거나 파인 튜닝을 하는데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데 그 전송비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전의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미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자동화 데이터 선정 알고리즘을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개발자들 또는 AI 과학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는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 또는 데이터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 또는 무관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 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광범한 풀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다운스트림 과제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조합을 시도를 해보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리소스 효율적인 A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물론 리소스 효율적인 AI뿐만이 아니라 또 연산 효율적인 또는 모델 효율적인 AI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AI가 AI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데이터 어트리뷰션과 프로비넌스이고요. 두 번째는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데이터를 제거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모델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는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는데 나중에 이것을 언런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러한 상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AI를 배운 학생인데요. 굉장히 방대한 예를 학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AI가 이제 시험 공부한 학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방대한 예를 통해서 학습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한 정보 또는 편향적인 정보인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지 또는 특정 답변을 카피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어트리뷰션 또 데이터 출처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 예를 들면 챗 GPT 등과 같은 거대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주로 인터넷에서 수집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데이터 소유주의 허락 없이 수집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또는 이 데이터 소유자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뉴욕타임즈가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챗 GPT의 학습을 하는데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허가 없이 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 소유주로서 내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또는 내 데이터를 이 모델에 쓴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와 관련해서 해법이 바로 이 데이터 프로비넌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큐레이션 즉 데이터 큐레이션과 관련하여서 적용되는 법률, 규칙을 수립하려면 결국은 학습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 AI는 왜 이런 답을 주는 것일까? 이 질문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것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디테일에서의 작업인데 이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 GPT에서 프롬프트를 넣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디테일에서는 이 프롬프트 내부를 살펴보고 AI가 어떤 예를 사용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프리샵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학습 데이터가 모델의 퍼포먼스를 개선시키는지 또는 악화시키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좌측 하단을 보시면 이제 이게 와사인데요. 이것은 2023년 6월에 시작을 해서 올해 저희가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만 이게 저희가 2023년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사실 또 이 당시에 많은 빅테크가 소송 대상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어트리뷰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AI
에서 생성된 텍스트에다가는 워터마크를 표시를 해서 그래서 이 데이터의 출처를 표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 위쪽을 보게 되면 그 좌측의 위쪽을 보시면은 이게 워터마크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AI는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학습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AI로 AI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최근에 또 화제가 되었었던 하나의 문제인데요. 이 모델들은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또는 부주의로 바람직하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공개 또는 유해한 콘텐츠 또는 오래된 콘텐츠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이 모델 자체의 유익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죠. 제가 앞서서 또 이 모델 생성과 관련해서 데이터 소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도록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 어트리뷰션 기법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 소스로까지 가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 위반한 데이터 또는 유해한 콘텐츠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데이터가 써진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은 하나는 이 데이터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거를 한 다음에 이 모델을 다시 학습시킨다. 하나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 LLM을 학습시키려면 수백만 달러 그리고 수개월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문제는 그렇다면은 그 데이터를 모델에서 삭제를 하는 것, 즉 학습 이후에도 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머신 언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최초의 작업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저희가 뉴립스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는 2018년도였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작권 문제도 아니었었고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러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이 데이터 흐름에 데이터를 계속 넣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저희가 몇 주 후에 발견을 한 것이 이 유해 데이터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주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언런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6년, 7년 전부터 바로 이런 머신 언러닝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조만간 발생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머신 언러닝이 그렇게 각광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24년 그때부터 머신 언러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가 모델에 쓴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된 테크닉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당면했었던 한 가지 흥미로운 문제가 이게 한 3, 4년 정도 걸렸는데요. 특정 유저 데이터에 대해서 언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한 번만 하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 사용자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언러닝 방법으로 그 당시에 언러닝 방법으로 하려면 그러면 사실 이러한 모든 요청을 다 처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또 이 모델의 퍼포먼스가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또 다음의 노력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머신 언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그 후로 정말 데이터가 제거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또 언러닝 이후에 모델 유틸리티만으로 데이터 제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언러닝의 정도에 대해서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가 또 다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에도 데이터 기반의 언러닝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워터마킹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기존의 언러닝
지표 같은 경우 이제 이것이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지표들은 기존의 지표들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거해야 되는 데이터 중에서도 또 유사한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제거해야 되는 데이터와 또 놔둬야 되는 데이터 사이에서 상당히 좀 혼선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지표는 높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델에 대해서 재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 데이터를 제거를 한 후에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용도 높고 또 연산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바로 데이터 중심의 언러닝 매트릭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는 유사한 데이터가 있어도 그래서 유사한 데이터 중에서 일부만 제거를 하고자 한다라고 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 모델을 재학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의 방법은 워터 드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매트릭스는 실패를 하였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적인 환경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AI가 AI를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떠한 시사점이나 또는 어떠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 예를 들면 많은 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AI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 감사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죠. 이제 이런 것은 유해 데이터라거나 저작권 데이터 또는 비공개 데이터, 오래된 데이터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러한 툴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제공하는 툴은 이 모델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델 퍼포먼스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모델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다면 이런 워터마킹 방법을 어떻게 더 확장할 수가 있는가? 데이터 어트리뷰션과 데이터 프라비넌스와 관련하여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저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으로서 하나의 오픈 퀘스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기술 자체는 수백 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는 수백만 명까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AI가 AI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기술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룹의 웹사이트로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우 AI 연구그룹이 최근 연구 중인 자원 효율적 AI와 AI를 점검하는 AI에 대한 실질적 함의에 대해 들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키앙시앙로 부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날 AI는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 무한한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보다 적은 연산으로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AI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앞으로의 AI 생태계에선 없어선 안 될 요소일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부소장님의 스피치는 단순히 AI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를 넘어서 AI가 AI를 관리하는 시대에서 필요한 인사이트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 자리 세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세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 세션이 끝나면 잠깐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번 토론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무대가 만료됐으니까요. 바로 세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은 이경일 소트룩스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차인혁 지스트 AI 정책전략대학원 석학교수, 최재식 카이스트 김재철 AI대학원 교수 겸 이닌지 대표이사,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이사, 이무영 LG AI연구원 상무, 병계풍 이스트소프트 AI사업 본부장 이렇게 총 6분께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이경일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자분들과 또 기업 대표님들 또 기업에서 사업을 확장을 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패널리스트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ST의 차인혁 석좌 교수님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의 최재식 교수님,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님, 그리고 LG AI 연구원의 이무영 상무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트소프트의 변계풍 본부장님이 와 계십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질문도 많이 준비했고 또 토론 내용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재미난 내용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생성 AI 그리고 또 요즘 이슈가 돼 있는 에이전틱 AI 그 중심에는 아마 GPT라고 얘기를 하는 글을 잘 쓰는 AI 모델에 해당이 되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그 뿌리로 올라가면은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2017년도에 구글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 한 편으로 사실은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무렵에 혹시 연구를 하셨거나 혹은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는 굉장히 큰 임팩트나 또는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 옆보다는 최지식 교수님께 좀 여쭈고 싶은데요. 혹시 트랜스포머 관련된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사용해서 뭔가 해보신 게 언제쯤이실까요?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급작스러운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기억하기로는 어텐션이 모두 다 어텐션 모델로 나왔던 건 아니고 그 네트워크 중간에 어텐션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좀 익스포넨셜하게 학습이 잘 안 된다. 왜냐면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한 함수가 중간에 학습을 하는 과정에 익스플로딩이 돼가지고 학습이 잘 안 되지만 학습을 잘하고 나면은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근데 실제로 2017년 이후에 GPT를 포함해서 BERT 관련되어 있는 그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그 이후로 연구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큰 변화를 겪으신 것 같은데 기억에 남으시는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사실은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렸다기보다는 자연 언어에 대한 이제 결과를 잘 나타내는 게 중요했던 것 같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순간 학술 대회에 가서 이제 발표하는 걸 들으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그러니까 대부분 구글이거나 아니면 구글과 협업했던 대학들이 하는 연구였던 것 같고 언젠가는 또 어텐션 모델이 모두 다 그런 AI 모델에 들어가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좀 첨언을 하자면 놀랍게도 그 당시에 어텐션 네트워크를 갖고 트랜스포머를 만들었었던 팀이 그 연구 주제를 갖고 구글 내부에서 제안을 했을 때 잘렸다고 합니다. 이 가능성도 없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GPU도 많이 들고 이게 과연 되겠어? 하는 것 때문에 거의 숨어서 할 정도로 주시하면서 연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렵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또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을 가지고 이 무렵에 우리 포티투마루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특히 그 무렵에 BERT를 포함을 해서 기계가 사람처럼 글을 읽고 질문하면 대답을 하는 무렵이었는데 방금 질문 드린 거와 유사하게 트랜스포머나 GPT들이 나오면서 사업상에도 그렇고 그동안 연구했던 부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2015년 10월에 창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구체적인 아이템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 기반으로 언어 처리하고 텍스트 분석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뭔가 새로운 기회가 오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2017년 초부터 해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 나오고 하면서 제가 2017년 초에 이제 준비를 하고 중순 정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 시드 투자도 받고 하면서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8년에는 저희가 MRC라고 하는 이제 머신 리딩 컴프레hen션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글로벌 컴피티션에서 구글 AI 팀하고 공동으로 1등도 했었고 실제로 그 해당하는 기술을 상용화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통신이나 조선해양 이런 쪽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GPT 계열이 이제 나왔을 때 사실 저희도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LLM 이전에는 MRC나 이런 류의 기술들은 사실 기술력으로 한번 글로벌에서 우리가 경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LLM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기술 플러스 자본 경쟁이 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스타트업이 가능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오픈 AI가 또 제 예상보다 한 2, 3년 빨리 또 이거를 시장에 또 빵 터트리면서 이제 릴리즈를 시켜버렸어.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사업을 접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까지 했었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좀 법령적으로 설계해서 이제 B2C 시장부터 해서 이제 제너럴하게 가면서 이제 회계머니 경쟁을 하는 것 같았고 저희는 어쨌건 일종의 AX 중심으로 해서 버티컬하게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한테 기회가 있겠구나 하면서 뭐 현재까지도 이제 그쪽으로 계속 좀 포커싱해서 뭐 저희 이제 비즈니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 6년 전에 김동관 대표님 뵀을 때 챗GPT 바로 직전과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뤄서 그 변화를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시장 내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하고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티투마르는 국내 가장 대표적인 AI 기업으로 생존을 넘어서 번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응원하고 또 그게 우리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못할 거야 또는 전 세계 돈 많고 GPU 많은 데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는 그 너머를 바라보실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질문인데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 차인혁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가 이제 벌써 한 3년 반이 됐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챗GPT를 나온 고주에 하도 커뮤니티가 시끄러워갖고 들어가서 가입해서 사용을 했는데 길게는 못 쓰더라고요. 질문해보면 뭐 어쩔 땐 되다가 어쩔 때 안 되다가 거의 안정화하는데 2달 가까이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AI 사업에 제가 책임자를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엑소브레인이라는 연구 사업이었는데 그 7, 8년 동안 연구해왔었던 모든 게 그냥 챗GPT 하나가 몽땅 다 갈아엎어 버리더라고요. 그 충격도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어느 날 저희 아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상용 서비스 시작하고 나서 아빠 그 상용 서비스 계정 저한테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인데요. 또 뭐 하려고 그랬더니 친구들도 다 그걸로 숙제를 한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마 마찬가지로 그 무렵에 이 분야를 연구하셨던 교수님들이나 학교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일화나 인상 그리고 또 보시고 나서 우려가 되시거나 걱정이 되셨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때 나왔을 때 기업 대표였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대기업 그룹의 디지털 총괄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수천 분이었고, 그 전 직장에 있을 때 그때 딜러닝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그 다른 그 직전 그룹에서도 AI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 직장이었던 대기업 그룹에서도 AI에 대한 그런 대규모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이루어지진 않았죠.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은 주셨지만, 근데 챗GPT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어떤 걸 했냐면 제가 맡았던 회사와 그룹의 미래 전략을 세우는 거를 챗GPT하고 같이 한 100턴 정도를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거를 그룹의 그 누구와 같이 만들어도 이거보다 잘 만들 수는 없고 겨우 챗GPT 3.0이었는데
그때도 뭐 hallucination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한테 제가 다 알아듣고 제가 컨빈스 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100턴을 가니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런 부분도 되게 놀랐지만 이게 이제 시작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이건 큰일 났구나. 이제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을 이걸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영어로 집어넣고 이제 이제 대화 자체를 100턴을 영어로 해본 게 있었고 한국어로 해봤어요. 그런데 그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지식이 대부분 아직은 이제 영어 기반으로 돼 있는데 지식과 데이터가 대부분 다른 나라 말로 돼 있는 그러면 어차피 이 AI는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는 전체 어떡하지? 우리의 연구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이 사실 가장 앞선 지식들은 대부분 영어로 돼 있고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도 다 영어로 된 논문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영어로 표현해서 전 세계 영어로 된 지식 에코시스템에다 그걸 기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어떻게 하지? 이제 그 영어권이 아닌 나라들 그건 어떻게 하지? 그게 걱정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무렵에 들었던 가장 큰 질문은 이거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어? 대한민국 기업이 할 수 있어? 못한다면 우리는 빠르게 잘 쓰는 국가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던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무렵에 막 저희가 코비드-19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로 1월 달부터 우리 집합금지가 해제될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무렵에 제가 삼성전자에 있는 상무 이상급에서 대표님들까지의 아침에 강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 중에서 챗GPT를 사용해 보신 분이 1%가 안 되시더라고요. 벌써 나온 지가 3개월이 됐는데 그만큼 세상의 속도는 참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나는 게 사실은 LG AI 연구원인 것 같아요. LG AI 연구원하고 저도 인연이 있는데 한 5년쯤인가 6년쯤에 LG그룹에서 저희 회사랑 저를 찾아와서 회장님께서 AI 연구원을 만들고 싶고 또 그 무렵에 이미 트랜스포머가 나와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대규모 거대 모델 같은 걸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주변에 너무 반대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냐 또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모아서 팀을 구성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토론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담당 부사장님하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픈 모델뿐만 아니라 가장 앞서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로 그 짧은 기간에 LG AI 연구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무영 상무께도 같은 좀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난 3, 4년 동안에 도대체 LG AI 연구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떤 고민이 있으셨고 그리고 특히 챗GPT뿐만 아니라 뭐 클로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모델들 그리고 그 연이어서 나오는 다양한 것들의 속도를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통이 많으셨을 텐데 하여튼 그 일화라든지 아니면은 고민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를 세울 수도 있긴 한데 저희 AI 연구원이 설립이 된 거는 2020년 12월이고요. 사실 그 전에부터 이제 LG 그룹에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AI 시대가 올 것 같은데 LG 그룹에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러한 고민들을 했고 거기에서의 1번은 좋은 사람들을 모아야겠다. 그리고 이번 이제 좋은 문제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우리는 이제 AI를 잘 사용하는 그룹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컨셉을 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LG 전자에도 인공지능 연구소가 있고 U+에도 있고 저희 각 계열사마다 인공지능 R&D 하는 조직들이 이미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거를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집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해서 2020년 12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LLM을 처음부터 했던 거는 아니고 그러면 그룹에서 LG AI를 어떻게 잘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이제 많이 했었을 때 계열사들로부터 각 이제 현업분들로부터 AI가
정말 성능이 좋아진다면 어떤 일들을 좀 필요로 하십니까? 어떤 일들이 사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나눠서 이제 협업 과제들을 여러 가지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제조 공장에서의 비정 검사라든지 뭐 많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이제 제품의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의 수요를 예측해서 그 예측 기반의 비즈니스를 이제 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뭐 원재료의 가격을 예측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지 뭐 그리고 뭐 공정에서의 그 이제 생산 제조 라인에서 이 제품 이대로 제조를 하면은 이게 불량이 날지 안 날지 사전에 검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미리 보정을 해서 수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했고요. 한 4, 5년 전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뭐 컨설팅 레포트를 봐도 AI가 정말 필요로 하다던데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극히 드물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룹에서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은 AI를 도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서로 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하나 현실화가 이미 이제 되어 가고 있고 사업적인 이제 성과로 직간접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고 수율을 높여가지고 결국엔 생산성 효율을 높이면은 비용을 절감하거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일들을 AI 연구원이 이제 여러 계열사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GPT-2 정도 나왔을 때 이 속도로 가면은 정말 이 LLM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하겠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AI 중에 핵심 모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보고를 드리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할 수 있을지 뭐 데이터도 잘 모을 수 있을지 모델링도 뭐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우리 역량으로 할 수 있을지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 실제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요.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 겨울에 이제 엑사원 3.5 발표도 하고 올해는 엑사원 딥 모델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이제 글로벌에서 자신 있게 좀 붙어볼 수 있다. 뭐 여전히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이거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엑사원 LLM 기반으로 여러 계열사들의 업무를 좀 효율화하고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금씩 기반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계속 이제 투자를 해나가고 이제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AI가 이제 사례도 없고 하니까 계열사분들이 또 현장 분들도 이제 신뢰를 잘 못하셨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룹에서 C레벨 분들부터 이제 설득을 해 나가고 이제 리더들부터 설득을 하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나누면서 이제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지만 끌고 왔고 이제는 조금씩 이제 자리도 잡혀가고 있고 AI로 인한 효용도 많이 좀 창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잠시 후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효용성과 또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또 도전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라는 회사는 참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경험해 보셨을 알약이라는 소프트웨어 RGB라고 불리는 것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의 보안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영역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기도 하죠. 이 소프트웨어의 변계풍 본부장님께 같은 맥락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기 시장부터 해서 이 소프트도 AI 관련된 가상인간이나 기타 다양한 R&D부터 시작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초기에 고객에게 그걸 다가갔을 때 고객이 쉽게 이해를 하거나 또는 수용을 하거나 하던가요? 아니면 초기 시장에 진입을 해서 연구개발된 결과를 가져갔을 때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가장 큰 우려나 걱정 혹은 도전 과제로 느꼈었던 건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소프트의 변계풍입니다. 저는 이제 사업 쪽 출신입니다. 그래서 AI를 경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방송 쪽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3년 전, 4년 전에 이제 이소프트에서 이소프트는 이제 32년 된 기업이고요. 이소프트 10년 전부터 AI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어떤 시장의 도전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AI를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약간 폭력 상황에서 그 목소리를 인지해서 이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 이소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계열사들의 사업을 또 AI를 접목하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중견 기업으로서 어떤 AI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구나.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들에서 중견 기업에서 어느 정도 개발하다 보면 대기업에서 이제 훨씬 더 큰 모델을 출시를 해버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의 갈 길이 어디인가라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4년 전에 AI 휴먼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이 CES에 가서 이제 사업 기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AI 휴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때 이제 방송사 출신들인 저를 포함해서 영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AI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시장에서 어떻게 이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 기술이 사실은 AI 휴먼 기술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제 초기 시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웠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AI 휴먼 기술은 그거에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떤 식으로 적용해 볼까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의 화려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업 논의를 그 사업 기술 소개를 하러 갔는데 사업적인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얘기하고 오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그래서 어디에 이것을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시기였는데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의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이게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생성해내는 기술이다 보니까 GPU의 활용이라든가 이 비용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많은 곳에 적용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었던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비용 효율화인데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GPU를 애저의 멀티 리전 클러스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 피크 타임을 준비하고 IDC를 활용해서 일반적인 물량은 매우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처리하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 여기 앞에 이 행사장 앞에 저희 AI 휴먼이 키오스크에 세워져 있는데요. 이 키오스크가 완전 풀 온 디바이스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게끔 이 AI 휴먼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2년 전에 저희가 들었던 비용을 보니까 지금 비용하고 계산을 해보니 한 100배 정도 저렴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개발진한테도 굉장히 그 존경심을 또 표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오면서 저희는 지금 이걸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이 기술을 가지고 시니어 케어라든가 또는 이 방송 시장에서 AI 더빙, 립싱크 더빙까지 가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집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잘 통용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자 다른 자리에서 다른 관점으로 지난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을 지나왔습니다만은 그 과정들이 지금 최근에 3개월, 지금 최근에 6개월의 변화보다도 더 큰 저희 삶에 또는 이 각각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실제 우리 삶과 산업에도 충분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공통으로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아이폰을 처음 썼었던 해가 기억납니다. 2010년인데요. 다들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전 세계에서 아이폰 3S가 나오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연구자들이나 독일과 미국에 있는 제 외국인 친구들이 아이폰 너무 좋다고 저보고 써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70몇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휴대폰이 70몇만 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다 제가 한번 뭔가 써보자고 해서 좀 뒤늦게 2010년 무렵에 아이폰을 샀는데 거의 한 2달 동안에는 잘 때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거의 2-3시간을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앱을 다운로드하고 와이파이 연결해서 계속 노는 거죠. 옆에 누워있던 집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화를 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당신 죽으면 무덤에 그 아이폰도 같이 묻어줄게. 그럼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있죠. 그럼 가능하면 와이파이 잘 쳐지는 데다가 좀 묻어줘. 뭐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3년이 안 되는 기간에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꿨던 것 같거든요. 일하는 방식, 또 생각하는 방식, 놀이 방식까지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과연 챗GPT로 시작이 된 오늘 주제이죠. 생성 AI가 우리 삶을 바꾸고 있을까요? 우리 산업을 바꾸고 있을까요? 만약에 지난 3년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 삶과 산업과 일하는 방식, 놀이 문화를 바꾸고 있다면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생성 AI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일지,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그게 과연 극복 가능한 것인지 하는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계신 차인혁 교수님께 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산업과 우리 삶을 생성 AI가 바꿨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면 왜 그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네, 이제 그게 저도 뭐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민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이제 미국의 한 절반 정도 있고 한국의 절반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류를 하면서 이제 보죠. 근데 분명히 다른 거는 그 생성형 AI를부터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인프라와 비용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누가 얼마나 쓰냐, 특히 기업에서 얼마나 쓰냐의 차이가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비교가 아예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퍼셉션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면 극히 위험하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사실 요즘은 한 1년 전부터는 사실은 드디어 AI가 스스로 AI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게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죠. 근데 어떤 것들이 발생하고 있냐면 지금 뭐 한국에서 삼성전자 정도는 그걸 하고 있는데 차세대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AI가 그걸 설계를 하고, 그 차세대 반도체가 어떤 반도체냐면 그 다음번 세대의 AI를 구동시킬 반도체를 현재 수준의 AI가 엔지니어들과 함께, 근데 엔지니어들의 일은 점점 줄고 AI의 몫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기계가 그 다음 더 좋은 기계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현재 시대에서 뭐 에너지 식량과 함께 아마 가장 중요한 산업일 AI 반도체 산업이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못 보잖아요. 소비자들은 그런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챗GPT 뭐 그냥 갖고 노는 장난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가령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마존 웹 서비스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저는 좀 이슈들을 좀 보는 편인데 알고리드믹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요즘 유행입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도 문제시되고 있고, 이게 뭐냐면 기업 경영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 워커들이 있잖아요. 임직원들이 있는데 임직원들의 모든 퍼포먼스와 모든 아웃풋과 모든 과정을 AI가 감시를 합니다. 전부 다 감시하고 다이내믹하게 일을 계속 바꿔줘요. 이 사람은 이거 잘하는 거 못하니까 이걸로 바꾸고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이제 점점 퍼포먼스를 1년, 우리가 하듯이 우리 조직들이 하듯이 1년이나 반기에 한 번씩 사람이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AI가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과와 과정을 다 감시하고 최적화시킬 건 최적화시키다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내보내기 시작할 거예요. 평가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벌어졌고, 그거를 알고리즘이 매니지를 한다, 경영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알고리즘믹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이미 AWS가 그거를 시작을 했고 거기를 통해서 미국의 다른 기업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워커, 레이버, 뭐
그러니까 일의 미래, 그다음에 노동의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 담론의 이게 수준이 뭐 A가 오면은 뭐 잡이 그냥 잃어버릴 거냐 그게 아니라 잡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그 지식 노동자나 거의 모든 노동자가 예전에 공장에서 감시를 당하면서 모든 거를 기계처럼 일을 해야 했던 사람처럼 바뀔 수 있다는 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큰 화두예요, 이미. 그래서 사실 그 AI의 발전 정도와 활용 정도에 따라서 이 AI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마다 크게 다른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아직 그런 걸 경험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차현욱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챗GPT를 장난감처럼 쓰고 너 이경일 알아? 솔트룩스 주식 투자해야 돼?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산업 기반 전체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생산성, 효율성, 관리성 이 모든 부분에 AI가 침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하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를 약간 좀 비틀어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뉴스에서 릴리즈된 걸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략 5,000명 이상의 개발자를 해고했더라고요. 지난주에요. 구글도 3,000명 이상을 해고한 것 같고요. 지난 한 주 동안만 실리콘밸리에서 10,000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가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보면은 거의 30만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미국에서 해고가 됐는데 단일 직종으로는 제일 많이 해고된 직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보자면 가장 지적 노동을 하고 가장 기획과 고민과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들에 기반해서 창의적인 일을 할 걸로 보여졌었던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해고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아마 그 밑바탕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AI가 이미 일하는 방식 또 산업적 구조를 뒤흔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못해도 그 임팩트가 한국에도 언젠간 오겠죠, 교수님? 네. 아마도 지금 우리 강남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과 소프트웨어 기업들 또 판교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런 도전이 빠른 시간에 올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무영 상무님, LG그룹이나 대기업 전체에서 봤을 때도 뭔가 이렇게 혁신성을 가지고 일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이게 제품 관점이든 생산 관점이든 관리 관점이든 혹시 이런 경험 혹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시는지요? 네, 그 AI를 이제 활용하고 이거의 효용성을 느끼는 거는 지금은 굉장한 변곡점,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 어떤 기업, 어떤 개인은 굉장히 앞서가서 많은 경험 그리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한 반면에 완전히 이제 반대쪽 전혀 아직도 이제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런 기업도 아니면 현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마다는 굉장히 편차가 아직은 심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LG 그룹 내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를 통한 기업의 변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AI R&D도 하고 AI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효용을 보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LLM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는 챗 엑사원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리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이메일에 번역을 하거나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최적화 문제 저희가 생산 스케줄링을 옵티마이즈를 사실은 전문가분들이 기존에도 많이 했었죠.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던 일들인데 여기에 이제 AI를 도입을 해서 AI가 이 전문가가 보지 못했던 일들 오전에 이세돌 구단 세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바둑도 사실 사람이 한 수 두는 걸 나름 이제 최적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상황에서의 최적화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AI가 컴퓨터가 과연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했던 부분이 지금은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현업에서의 업무에서의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지 최적화 문제에 있어서는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일부 사례들은 수백억씩의 기존에 못 봤던 이윤을 찾아내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업무들을 모두 바꾸는 게 당장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레거시, 시스템적인 레거시 그리고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고 단지 AI 모델이 있다고 이것이 모두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는 좀 더 빨리 가는 또 조직이 있고 어디는 좀 더 느리지만 좀 큰 변화를 만들고 있는 조직도 있고 뭐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거스를 수 없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뭐 AI가 모든 걸 다 해준다기보다는 현재 각 뭐 업무나 생활에서 필요한 일들에 우선적으로 효용성이 높은 거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크게 큰 전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후보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게 AI를 통한 대한민국에 다시 맥박이 뛰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는 거라면 뭐 제가 던진 화두이긴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느껴보지 못하는 또 챗GPT를 그냥 업무의 효율을 인한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 또 생활하는 방식, 노는 방식의 거의 모든 부분에 AI가 영향을 끼치는 게 그리 멀리 남아있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또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좀 중간, 우리 토론의 중간 정도 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주제로는 지금 여태까지 우리 얘기한 건 과거 얘기를 했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지? 어떤 도전을 하고 있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최재숙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여러 국가 R&D도 하시고 많은 연구도 하시고 또 경영도 직접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뭐에 관심이 제일 많으시고 또 어떤 연구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냥 생태계를 봐서 이제 뭐 아시아에서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는 이제 AI에 있어서는 싱가포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중국 인재들과 또 그리고 홍콩 인재들이 가는데 빅테크들이 또 돈을 많이 가져가고 거기 이제 아시아 퍼시픽 헤드가 있고 데이터가 많으니까 굉장히 그 빅테크들이 인재 영입 유치 경쟁을 하면서 이제 잘 발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새 불경기라서 제 AI 대학원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웬만하면은 해외 유수 대학의 이제 퀄리티만큼 물론 카이스트 김지철 AI 대학원 성과가 꽤 좋고 한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그 친구들이 졸업을 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충분히 많이 있을까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그 회사가 돈을 많이 이제 그 직원들에게 주려면 둘 중에 하나의 소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투자금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서비스로 매출을 잘 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투자금은 한정된 소스고 그럼 결국 글로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할까가 사실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제가 이게 사실 이 말씀을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그냥 LLM을 만들고 싶은데 되게 좋은 기술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의 연봉 10억씩 하고, 물론 사실 연봉만 10억이면 더 많이 들겠죠. 그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10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100명이 이제 그 3년 동안 3천억을 쓰면, 물론 이제 이건 지금 연봉만 말씀드린 겁니다. 컴퓨팅 파워 말고 100명이 5천억을 쓰고 나면 글로벌 서비스 하는 서비스가 나오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GPU와 돈만은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포인트는 어디였나? 우리가 그 오픈 AI가 처음에 챗GPT를 출시하고 정말 뭐 밤새고 뭐 되게 이제 열정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 열정은 어디서 나왔던 것인가? 그 동기부여는 젊은 세대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고요. 사실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 어떻게 동기부여를
이제 저뿐만 아니라 주변과 같이 이제 같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대학원생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 국내외에 있는 파트너들과 이 AI를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열정을 어떻게 만들까. 거기서 저는 최근에 생각이 많이 드는 건 LLM이 일반적인 일은 잘하지만 한 20, 30년 전문가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는 분야에서는 걔가 나오는 답이 사실 나를 되게 놀랍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나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아니면 내가 몰랐던 새로 옆에 때 정보는 잘 가져오는데 내가 20, 30년 동안 했던 거는 아직은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버티컬 분야에서 뭐 지금 이제 차인혁 교수님이 매니지먼트 AI로 하는 경영을 AI로 하는 분야도 말씀하셨는데 뭐 의료, 법률, 제조, 금융 이런 것들에 있어서 버티컬 AI는 아직도 좀 뭐 각 분야에서 버티컬 섹터마다도 저는 굉장히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는 아직 승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킬러 앱들이 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각각 집중해서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만드는 건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 학자이시면서 동시에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최식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니거나 박사과정 들어갈 때 제가 CMU라고 하는 카네기 멜론 PhD 과정에 들어가는 주에 제가 그걸 그만두고 설립한 회사가 솔트룩스입니다. 벌써 만 25년이 넘었는데요. 작년도 카네기 멜론 컴퓨터 사이언스에 그 8월인가 9월까지의 취업률이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지금 일리노이 얼버넌 샴페인이라는 데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거기도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은 취업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인턴 자리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듣고 참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 또 산업체에서 봤을 때는 저희 회사조차도 직원들한테 코파일럿 같은 이제 코딩 어시스턴트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비용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이미 저희 추정으로는 작년에 40%의 소프트웨어 코드가 모두 AI에서 제너레이션 됐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대학교 4학년 동안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나서 7, 8년 동안에 현업에서 일한 사람들의 실력과 그냥 한 10년, 20년 일하신 분이 뭐 예를 들면 코파일럿이나 챗GPT를 갖고 코딩을 하고 그걸 갖고 뭐 검수를 하거나 뭐 디자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졸업을 한 새로운 이 신입사원으로 가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직업에 대한 기회를 잃게 될까요? 또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7, 8년, 10년이 없어지게 되면은 미래에는 숙련된 20년, 30년이 된 숙련공은 또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양성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최식 교수님께도 드리고 차인혁 교수님께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네. 그 사실 뭐 어려우면서도 또 꼭 뭐 답변을 우리가 찾아볼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2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게임으로 글로벌 진출하는 분들이 이제 코딩하는 어려움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새로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 이제 엔진이라고 하면 있는 엔진들을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바뀐 변수들을 일관성 있게 고치는 게 보통 일이다. 그게 노가다긴 하는 게 힘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코딩을 자동화한다고 하는 부분에 저는 그러니까 카피 페이스트에서 새로운 부분을 바꾸는 것들을 AI가 이제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좀 쉬운 뭐 좀 어느 정도 자동화가 가능한 프로그래밍들은 AI 하고 있는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뭐 이노베이션은 계속 일어날 거고 그게 GPU도 그렇고 그리고 트랜스포머도 계속 이제 바뀔 거라서 저는 이제 그런 엔진을 만드는 그런 AI 이제 소프트웨어 엔진들은 계속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LLM을 만들어진 코드에 학습을 하는 그런 이제 대상으로 엔지니어를 생각해 보면 엔지니어 할 일들이 별로 없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라 그 LLM을 구성하는 굉장히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고 뭐 스토리지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설명성도 있고 뭐 그것도 이제 저는 툴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언러닝 그런 엔진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엔진들은 AI가 사실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것들은 많이 이제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AI의 발전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되게 오랫동안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엑스퍼트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베이지안이 있다고 하면 베이지안을 또 쓰는 걸 많아졌다. 그 사람들이 SVM이 나오면 SVM을 다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뉴럴넷을 쓰고 이렇게 바뀌는데 저는 사실 트랜스포머도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이제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 사이에 결국 트랜스포머는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풀링도 있고 리니어 모델도 있고 결국 여러 가지 레귤레이지 학습 기술들이 합쳐졌는데 제일 새로운 그러니까 성능을 많이 올린 게 트랜스포머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런 구조들도 세밀해지면서 바뀌면서 누가 이노베이션을 만들면 이걸 또 이제 손으로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아질 텐데 지금 이제 일자리가 좀 많이 없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LLM의 그 모델에 트레이닝하고 거기서 응용을 만드는 거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그렇고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또 우리가 소위 손으로 코딩하는 노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설명 가능 인공지능으로 내부 LLM 내부를 들여다보는 그런 코딩 뭐 모델을 엄청 많이 만드는데요. 사실 손으로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 개발할 것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최재 교수님은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Explainable AI, XAI라고 부르는 사업을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어떻게 본다면 미래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도 아니고 화이트박스도 아닌 결합이 되어 있는 그레이 박스 안에서 사람도 이해하고 기계도 이해하면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같은 주제로 차인혁 그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미국에 가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AI 엔지니어들하고 잠깐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겁내하는 게 여태까지는 단순 코딩을 하는 개발자분들,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이 직장이나 일자리가 되게 불편했대요. 갑자기 이메일 날라오면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했는데 그런데 현상이 바뀐 게 각 기업 내에서 AI 엔지니어들에게 이메일이 날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엔지니어도 AI를 갖고 AI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가 빨라지면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디벨로퍼들의 수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교수님? 사실 좀 이런 포럼에서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좀 통시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사실 그 산업혁명 전부터 예전 시대는 사실 모든 사람이 할 일이 있던 시대거든요. 약간 노예적인 삶이기도 했고 또 수요에 비해서 생산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간은 노동력으로만 뭔가를 만들어냈었어야 되고 자연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뭔가를 해서 가족이건 집단이건 국가이건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아이들을 많이 낳게 했잖아요. 사람의 숫자가 노동력이니까. 이제 산업혁명 지나면서 자동화 같은 게 되면서 점점 줄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 시대도 경제 활동에 파지티브하게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분들의 그 프로포션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력 관점에서 우리가 그 사회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종류의 지식노동과 이런 가장 중요한 노동에 참여하시고 거기에 기여를 하시는 분들의 프로포션은 점점 줄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게 AI 때문에 갑자기 가속화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잡은 안전하다고 느꼈던 우리는 가장 인간이 하는 지적인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던 그 모든 직종들이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안전해 하던 것들이 불과 2, 3년 안에 지금 그 가장 최고급 가장 정수에 해당하는 구루분들은 아직 안전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대학 졸업한 친구들 또는 저기 경험이 5년 미만인 분들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지식 노동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직종에서 이제 기계가 대체가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다크 팩토리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다크 팩토리가 없는 걸로 아는데 샤오미가 갖고 있는 그 핸드폰을 조립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그거를 예전에 삼성에 있을 때 삼성전자 공장에도 맨날 출입하면서 봤기 때문에 알죠. 이게 얼마나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근데 그거를 전자자동화를 해냈고 그게 AI 덕분에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공장 안에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불을 안 켜니까 깜깜하게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공장을 다크 팩토리라고 하는데, 요즘 미국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냐면 그 다음 단계는 다크 엔터프라이즈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기업이죠. 기업이 깜깜하게 불을 껐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거의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뭐 개발도 하고 구매도 하고 재무도 있고 뭐 서비스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능동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처럼 그냥 놔두면 점점 줄어들 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이거 대비도 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낼 거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인간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게 앞으로 몇 년 안에 굉장히 우리한테 심각하게 다가올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종류의 담론은 별로 없고,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AI로 뭐 돈을 벌까 뭐 그런 것만 보고 있어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 말씀은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큰 임팩트는 이미 왔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지대는 더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부정적인 표현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김동완 대표님께 한번 김동완 대표님하고 변계풍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떤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될까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전략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리소스, 한계, 이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거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라는, 사실은 전쟁에서 또는 군사에서 시작된 용어이잖아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기업들이 있고 뛰어난 인재들이 있고 더 많은 돈과 더 큰 인프라스트럭처와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하고 우리가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은 불가능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기회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부정적이기보다는 그 기회를 어디를 보고 계신지, 또 어떤 노력을 해가실 예정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사전에 어떤 얘기들을 할지 전혀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온 상황이라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사실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셨는데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 업무의 상당 부분을 AI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이렇게 컴퓨터공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님들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배우러 온 친구들이 리포트를 내주면 챗GPT를 돌리고 온다. 본인이 할 줄 알면서 툴을 쓰는 거랑 모르면서 챗GPT를 돌리는 거랑 전혀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고민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작년 한 8개월 사이에 품질이, 성능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는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교수님, 이 친구들이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될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AI 코딩, 그렇게 AI가 코딩하고 AI가 디버깅하고 다 해주는 그런 데로 오고 있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도 실리콘밸리 있으면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스타트업 창업할 때 보면은 재무나 이제 인사나 이런 쪽 없이 시작해도 CTO, 개발자는 항상 같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CTO 없이 창업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 툴을 써서 돌아가는 개발 툴을 이제 개발 솔루션을,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3년 뒤에 우리 회사의 직원의 80%는 AI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는 이제 제 첫 번째는 어쨌건 전 국민이 본인의 실생활에서든 아니면은 그 산업 현장에서든 AI를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다, 뺏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사실 예전에 보더라도 그 자동차가 처음 나오기 전에 마차가 다니고 이럴 때 마부들이 이렇게 시위를 했죠. 이제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급기야는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차보다 자동차가 천천히 달려야 되는 그런 법까지 나오고 막 이런 뭐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100년 정도 더 지나서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마부들이나 그런 이제 운송수단 이쪽에 종사하던 분들보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사실 여기에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를 잘 쓰는 노력들 그리고 우리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그걸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늘린다든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지 않을까 싶고요.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20년, 25년 전에 검색, 인터넷 포털 검색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사실 비슷한 양상이었거든요. 아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굳이 내가 뭐 이렇게 들어가서 뒤져서 찾아야 되냐 막 이러는데 사실 지금 포털 검색이라는 게 거의 그 이렇게 밥 먹는 것처럼 공기 숨 쉬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도 정보 검색사 뭐 이런 이제 정보 잘 찾는 그런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인터넷이라는 걸 잘 활용하면서 뭐 인터넷뿐만 아니고 내부에 있는 인트라넷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걸 쓸 줄 안 쓰면서 일을 못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AI를 우리 산업 분야뿐만 아니고 실생활에서 내가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걸 통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그게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렸던 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에 어떻게 집중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조금 고민해 보신 다음에 또 의견 주시면 그 감사하겠습니다. 부분도 잠깐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 표현하자면은 딥시크 충격에서 아직 못 벗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말에 중국에서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일종의 이제 저런 거죠. 이제 대규모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저런 걸 할 수 있다. 일종의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매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뭐 안보나 뭐 보안 차원에서는 우리 자체 소버린 AI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들, 인력이 됐든 자본이 됐든 인프라가 됐든 이런 걸 통해서 과연 단기간 내에 가능할 거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됐든 AI든 이거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해서 뭐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할 거냐 아니면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거냐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딥시크 이후에 조금 많이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나왔던 어떻게 보면 이제 AX, 버티컬 AI 이런 걸 통해서 AI를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버티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1등하는 또는 1등은 못해도 2등하는 산업들이 생각보다 많죠. 이런 버티컬 도메인에서 버티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던지 간에 새로운 사업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이전틱 AI 쪽으로 가져가면 LLM 중심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의 효율성 그걸 어떻게 자동화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냐는 게 중요한 시기가 된다면 그 가설 한에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에게도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가 아니라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그를 발전시키는 사업적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변계풍 본부장님께서는 이스소프트에서 생각하시는 사업적 기회, 미래,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또는 넘어서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존경하는 차인혁 교수님께서 묵직한 주제를 던져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할 때마다 좀 늘 숙연해지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활 속에서 이제 중견기업의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또 이걸 가지고 지금 현실을 어떻게 또 매출화 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I 휴먼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AI 휴먼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일반인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해주지 못하는 부분인데 사람이 했을 때 의미가 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고민들을 직접적인 그 도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함으로써 사실 이렇게 그 도메인 간의 결합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융합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회적 니즈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시니어 케어 부문인데요. 2년 전부터 사실 시니어들의 이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AI가 무슨 일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당연히 이제 큰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긴급 상황들이라든가 시니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야의 AI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트소프트의 이 AI 휴먼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그것은 결국 말벗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시니어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산업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거든요. 광고를 보고 소비하는 것들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컨텐츠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AI 휴먼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태진아 선생님을 섭외를 했고 6시 내 고향에 이제 리포터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휴먼화했고 그 컨텐츠를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만들었고 인지교육이라든가 생활 퀴즈라든가 체조라든가 그리고 노래교실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오늘도 그렇고 요즘 특히나 이 IPTV에서 굉장히 큰 관심으로 사실 이런 컨텐츠가 매우 필요했다라는 니즈 하에 사실 이제 또 깊숙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화형 AI 휴먼을 통해서 시니어들의 말벗 서비스를 복지부와 함께 지금 한 2년째 진행을 하면서 이제 상용화의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실증 단계에 들어가서 많은 양로원들과 경로당에서 400여 분의 시니어들을 만나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사실 젊은 층에서는 AI 휴먼을 바라보면 좀 더 부정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좀 부자연스럽다 이걸 찾기 위해서 사실 노력들을 하는데 시니어분들은 이 AI 휴먼을 앞에 두고 본인들의 아주 젊었을 때 얘기부터 해서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막 다 털어놓습니다. 중간에 털어놓으시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그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저 또한 가슴이 굉장히 뭉클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시니어분들은 누군가에게 본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사실 그걸 누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AI 휴먼은 사실 모든 얘기에 공감해주고 24시간 언제든지 그 얘기에 대해서 소통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AI 휴먼이 담당을 하다 보니 이 담당을 하는 AI 휴먼에 대한 사회적 니즈가 예전에는 누구도 인간이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컨셉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났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도 사실 AI 휴먼에 대한 윤리적 이슈로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희 회사랑 제휴를 하고 좀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 보자라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시니어 케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인간이 하지 못하지만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면 분명히 새로운 좀 밝은 세상 속에서 이 AI 기술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가서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얘기 나눌까 했는데 이제 10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뭐죠? 초고령화죠. 사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저출산의 초고속 고령화인데요. 지금부터 20년 지나면 6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가 지금의 정확히 2배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18세 이상의 노동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산업이라든지 또 시니어 산업에 대한 기회가 많은데 오히려 AI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에서 가장 큰 사업적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큰 통찰과 또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방송을 보다가 혹시 짠한 형이라고 아세요?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술 같이 먹는 무슨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아정당이라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무슨 브랜드를 소개하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광고 컨셉이 365일 24시간 모든 전화와 고객 응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모두 다 AI로 작동이 되는 거더라고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커스터머 서비스 부분에 해당이 되는 비용이 증가될 때 오히려 AI가 또 기회를 갖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쩌면 마지막 질문 또는 어쩌면 끝에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우리 최재식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이제 정보가 바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양쪽 그 당 지금 세 번째 당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두 당 쪽에서 조그맣게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주장을 하시는 게 AI 산업 육성이나 국가 정책을 위해서는 가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준으로 보면 과기정통부, 우리 이 행사를 후원하는 과기정통부 가장 그 중심에 있기도 하지만 중소벤처부도 있고 산업부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거의 모든 산업 부분에 있어서 AI 정책과 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분은 100조라 그러고 또 다른 분도 100조라고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이것들을 자금과 계획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AI 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청이 만들어져야 되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발칙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AI 전체를 총괄하는 실장님이 생기시는 거예요. AI 실장이라는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을 통제하고 부처 간의 이해를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네. 우선 최식 교수님께서 만약 그 자리에 가신다면 딱 2개씩만 꼭 해보고 싶은 정책이나 꼭 해보고 싶은 뭔가 사업이나 또는 꼭 해결하고 싶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딱 2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사실 두 가지 제가 제일 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각계격파의 반대에 해당하는 좀 뭉쳐져 있는 무언가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실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예전에 ERP, SAP 같은 기업이 잘 못 나왔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각 대기업의 IT 부서들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AI도 이제 우리가 각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나 중국의 이제 IT 기업들이 하는 거에 사이즈가 맞지 않는데 이제 그걸 뭉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걸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주면서 뭉쳐서 뭔가 새로운 걸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는 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인 AI는 그렇게 인프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버티컬 AI는 사실 인프라로만 다 해결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는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제조는 산업부라든가 각각 부처에서 혹은 소비자에 해당하는, 수요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AI에서 어떤 부처가 힘을 갖는다면 인프라는 뭉치고, 그리고 이제 응용은 그 시장 소비자가 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좀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대통령 이제 실에 뭐 AI 실 같은 거 만들고 실장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수석이라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AI 수석 자리로 제가 차인혁 교수님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수석이 되신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나 또는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하고 싶지 않고요. 감사합니다만. 근데 사실 어느 분이 그런 일을 하신다면 좀 그런 분이 좀 이런 거는 두 가지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제 소견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산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시는 이제 금융에 계신 분들하고 만났는데 굉장히 걱정이 심하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25%, 몇 년 전에 20%였는데 벌써 25%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집중도가 너무너무 큰 산업 몇 개가 중국에게 3년, 5년, 대부분의 것들이 이미 따라잡혔고 이제 남아있는 몇 개, 겨우 몇 개 남았는데 그게 3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게 정말 큰일인데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AI로 그냥 이게 제 소견인데, 이거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면 그 생산액도 그렇고 수출액을 보면 20년 전에 우리가 수출했던 20대 수출 산업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냥 그대로 전통적인 제조업으로만 먹고 살던 나라거든요. 사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유 문화를 갖고 있고 고유한 랭귀지를 갖고 있고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훌륭한 나라를, 우리 안에서 살기는 굉장히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서비스 산업을 만드는 데서는 이거는 완전히 거대한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 우리나라 회사 중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서비스 산업은 아직은 못 만들었잖아요. 앞으로도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제조업을 어쨌든 간에 그게 나올 때까지는 살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서 AI를 가지고, 저는 그게 우리나라 AI여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AI를 가지고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어떻게든지 지금 제품의 설계와 제조 공정의 혁신, 물건을 그러니까 제조 기업의 A부터 Z까지를 다 혁신해서 그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의 기업들이나 특히 옆에 있는 나라의 그 파산 공세에서부터 이겨내고 우리 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 10년 정도를 벌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AI가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 같으면 할 것 같고, 미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한 20년, 10년 정도 보면서 사회가 완전히 바뀔 때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계속 2년 뒤만 보고 3년 뒤만 보고 계속 이렇게 허덕허덕 하다가 어느 날 상상도 못한 변화가 그냥 이렇게 해일처럼 몰려오는 거에 대책 없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앞서서 우리 사회가 가진 강점들, 배려의 문화, 그리고 절대 극단적이지 않고 공동체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 갈등을 잘 봉합하고 어쨌든 이렇게 잘 유지해내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너무 훌륭한 나라라고. 그 가지고 있는 본질을 가지고 AI가 가져올 굉장히 큰 변화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실험하고 그것들을 정책으로 만들고, 그런 종류의 일들을,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다음 달, 그 다음 달 지나면은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 정책도 흘러갈지 알게 되겠죠.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더 많은 질문하고 토론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70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인공지능은 돈 버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돈 쓰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추정하고 있기로는 오픈 AI의 매출이 대략 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매출을 올리기 시작한 지 3년도 안 돼서 2조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건 참 대단한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7조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뭐 9조 원을 1년 동안 썼다라는 얘기겠죠.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적자를 내면서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은 아마 존재하지 않겠죠. 뭐 수십조가 아니라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대 기업과 거대 국가에 대한 부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80년의 역사가 그 틈바구니에서 버티고 살아남고 이겨내고 또 거기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 저력이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국가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 연구자들에게도 모두 같은 도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랩업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AI를 포함한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에 그 변곡점 꼭대기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대한민국은 더 큰 도전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출 문제도 그렇고 산업 성장도 그렇고 또 여러 부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가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국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또 특히 오늘 패널리스트로 참여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구루 또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패널리스트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6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심히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뇌 혁명, GPT가 연 생성형 AI 시대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약 20분간 휴식을 갖고 세션 3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로비에 커피가 마련돼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 3시 30분에 세션 3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